학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구조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요약해 볼 거고, 오늘 요약된 내용들을 잘 알아야 다음 주에 기말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의 요약을 해보면은,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 살펴봤냐? 여기에 얘기하는 게 리스트라고 하면은, 리스트는 자료 구조인지 ADT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그 구분 없이 좀 얘기해 보면은, 리스트라는 걸 배웠고, 스택, 큐, 덱, 트리, 이진 트리, 이진 검색 트리, 균형 이진 검색 트리, 트라이라는 거, 집합, 맵, 해시 테이블, 직접 주소 지정과 비트 벡터, 블룸 필터, 우선순위 큐, 그리고 우선순위 큐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진 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할 때 쓰는 게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거고요. 자료 구조는 구체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ADT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는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배열을 기반해서 만드는 리스트가 있고,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이고요. 이렇게 ADT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능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죠. 특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특정한 어떤 ADT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가 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따지겠죠. 어떤 게 더 좋을지,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따질 때는 이제 구현의 편리성도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구현이 편리성보다는 시간 복잡도나 이제 공간 복잡도로 해야 되겠고, 이런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할 때 그 분석하는 방법, 결과를 표기하는 방법이 빅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 O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법, 또는 그 분석 결과를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빅 O라 그러고요. 이 빅 O는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의 특성 수준과 같거나 빠르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빅 O가 n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n제곱과 같거나 빠른 알고리즘을 말해요. 얼마나 빠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빠르다는 거 확실히 알면은 더 낮춰서 얘기하겠죠. 5n제곱이면 당연히 5n3승이라고 해도 맞죠? 그렇죠? n제곱보다 빠른 거니까 당연히 n3승보다는 빠른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그 낮은 걸로 나타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 그 실제 수행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입력 크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파악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수 대신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분석해서 이제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입력 크기에 대해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나타내는 다항식을 이제 구하게 되겠고, 이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 그 높은 차수에서 개수를 제외하면은 그것이 이 알고리즘의 비고가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분석할 때 일일이 그 기본 연산수를 막 파악해가지고 하진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얘가 비고가 ON인지 N제곱인지 대충 알 수가 있고, 주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은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뭘 봐요? 반복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이 단일 반복문인지 이중 반복문인지 뭐 이렇게 살펴보겠고, 또 이게 이중 반복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n제곱이 되는 건 아니에요. BFS, DFS 때 보듯이 인접 행렬로 만들게 되면은 n제곱이 되겠지만, 이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중 포르프가 돼도 n제곱이 아니라 이제 잘 보면 간선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전체 반복하는 거. 그래서 OM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지만 이제 무조건 또 반복문만 해서 이제 지리짐작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말고 재기호출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재기호출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재기호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거에 이제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재기호출을 입력 크기가 n인데 n번 한다. 그럼 5n이 되는 거예요. 5n이. 물론 그 재기호출 함수에서 그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하면은 n 곱하기 또 뭐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비고는 정근적 최악의 경우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근적이라는 건 대략적인 분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또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두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이 좋냐, 이거를 이제 주로 타겟팅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분석했으면 그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근적 최악의 경우 분석이기 때문에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의미가 있고, 입력 크기가 작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보면은 1초 이내에 끝나는지 아닌지 갖고 측정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느꼈을 때 1초 이내에 끝나면 빠르게 느끼는데 1초보다 넘어가면은 왠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입력 개수가 100개 미만이다. 그러면 뭐 알고리즘이 조금 복잡해도 컴퓨터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끝날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고는 이제 입력 크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시간,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입력 크기는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통 판단하죠. 뭐 배열이 입력으로 들어온다. 그럼 배열에 있는 내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개수가 뭐냐, 몇 개냐, n개다. 그러면 입력의 크기를 그냥 n으로 우리가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는 올바르게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제로 들어서 게 isPrime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정수 하나만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럼 이 정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 하나를 입력받는다고 해가지고 입력의 크기를 1이라고 놓으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고에서 입력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비트 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게 되겠고요. 모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분석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되겠고요. 비고를 분석할 때 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단일 변수 n제곱이냐 뭐 n이냐 로그 n이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OMN, O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그래프를 분석할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프에서는 보통 노드의 개수를 n, 간선의 수를 m으로 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M 플러스 n이면은 간선 수와 노드 수에 비례하는 거고요. 실제 알고리즘이 최소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될 경우에는 m 플러스 n 이하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노드를 하나 안 본다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중 변수 빅 O에서는 굳이 얘를 하나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둘 다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그 의미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 이게 OM 플러스 N이구나. 보통 그래프에서도 이 M은 완전 그래프일 때 n제곱에 거의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OM 플러스 n은 O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OM 플러스 n, OMN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공간 복잡도는 이제 이 알고리즘 수행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공간에는 입력의 공간이 포함돼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n개의 배열을 받아서 그 배열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된다. 알고리즘 수행이 된다. 그러면은 ON이 되겠죠. ON. 그런데 실제 공간 복잡도도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지만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려는 거고 두 알고리즘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을 비교하겠죠. 그러면 두 알고리즘의 입력은 같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 복잡도를 우리가 따질 때는 입력 공간 말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게 공간을 쓰는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 같은 거 보면 인플레이스로 해결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원래 배열이 주어졌을 때 배열 하나 더 만들지 않고 그 배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공간 복잡도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재기 호출이 있는 함수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호출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호출의 깊이. 왜냐하면 그 호출의 깊이만큼 최대 스택 프레임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간 복잡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 거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도 대략적으로 알 건데 좀 더 자세한 재기 함수의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에 대한 분석은 다음 학기 알고리즘 시간에 또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5고요. 이제 빅5를 우리가 분석할 때 결과적으로 이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 시간, 로그 시간, 선형 시간, 의사 선형 시간, 2차 시간, 다차 시간, 지수 시간, 계승 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의 목표는 원래 입력 크기가 n이면 n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은 선형 검색을 할 수밖에 없고 선형 검색하려면 다 보지 않고는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 구조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어디 갔어?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되는 자료 구조들은 다 범용 자료 구조이고 동적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는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개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간이 부족하면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적 자료 구조이고 자료 구조를 그렇기 때문에 동적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노드라는 걸 만들고 데이터 저장할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자 이 노드들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에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에는 단일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가 있는 거고 트리나 그래프도 이제 이렇게 그 노드들을 만들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동적 자료 구조는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동적 배열 기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족할 때 S배 늘려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옮겨와가지고 공간을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 옮겨서 이렇게 새로 공간 확보하고 옮기고 기존 거 반납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비용이죠. 근데 이 비용을 우리가 안 쓸 수 있어요.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간을 확장하는 걸 없애야 되는 거죠. 공간을 확장하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만큼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 기법을 쓰는 그런 자료 구조를 쓸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초기 용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을 잘 모르더라도 빵으로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봤던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형 자료 구조들이 있죠. std 벡터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이진 힙도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되는 거고 해시트리래. 그 해싱하는 해시 테이블도 배열을 쓰는데 이제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해시 테이블은 부족할 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적재율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아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시 테이블은 이 늘릴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왜 그렇죠? 다른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돼요? 메모리 복사만 하면 돼요. 근데 해시는 메모리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 요소들을 다 일일이 새로 해시 값을 구해서 새로 또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 과정에서 또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비용이 비쌉니다. 여기에는 이제 설명이 요약자료에 설명이 없지만 동적 배열 기법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SDDQ, C++ 라이브러리에서 썼던 또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만큼 덩어리로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데이터 하나 저장할 때마다 노드를 이렇게 확보해서 연결해서 쓰는데 SDDQ, 그 C++에서 SDDQ는 뭐 청크 단위로 막 이게 20개씩이면 20개씩 확보를 합니다. 그럼 20개씩 확보를 하면은 뭐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 공간을 확보할 때 복사해야 되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데 결국에는 청크 단위로 연결하지만 이 청크들 관리하기 위한 배열이 하나 있는데 이 배열은 여전히 동적 배열 기법 그대로 2배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죠. 데이터가 저장된 것들은 이렇게 복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데이터들이 저장된 청크들을 관리하기 위한 배열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배열은 기존에 사용했던 똑같은 동적 배열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구조를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리스트 ADT 그리고 이 리스트 ADT를 이제 배열 기반으로 만들어 봤고 단일 연결 구조로도 만들어 봤고 이중 연결 구조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데이터는 정렬해서 유지할 수 있고 정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다 비정렬이고 중복을 허용하는 그런 선형 리스트 자료 구조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중복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정렬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정렬로 유지할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입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근데
만약 정렬된 형태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복이 있냐 없냐는 거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어차피 삽입하기 전에 삽입할 위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배열 기반과 연결 구조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배열로 만들었을 때 가장 우리 자료 구조에서 얻어지는 이점은 뭐예요?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임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제 임의 접근이 가능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캐싱 효과가 있어요. 캐싱 효과. 그래서 더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노드들을 연결해서 하는 자료 구조에 비해 효과가 있는데 만약 배열 자체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배열의 주소만 유지하면은 캐싱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언어적 특성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파이썬이나 자바는 이제 구조체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배열 자체에 절대 저장하지 않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 이 객체 배열은 참조 배열이죠. 주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캐싱 효과가 없어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캐싱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은 데이터가 배열 자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로 우리가 구현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맨 뒤에 삽입과 추출하는 게 효과적인 거고 연결 구조를 구현했을 때는 헤드는 무조건 유지하기 때문에 앞에 추가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앞에 추가와 앞에서 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단일 연결 구조 헤드만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단일 구조에서 테일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중 연결 구조가 있는데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들면서 헤드만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들면 이제 보통 테일까지 유지할 테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구현이 이쪽으로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현이 복잡해진다는 거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링크들을 더 많이 수정해야 되겠고 이중 연결 구조로 가면은 노드의 그 오버헤드가 커지죠. 주소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유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헤드만 있는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히 돼. 그러면 헤드만 있는 단일 연결 구조로 구현해야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단일 연결 구조는 또 다른 특징은 그런데 노드의 주소만으로는 노드를 삭제를 할 수가 없죠. 왜? 노드를 삭제하려면 뭘 바꿔줘야 돼? 노드의 이전 노드의 연결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 노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더라도 그걸로 바로 삭제를 할 수 없고 앞에서부터 얘의 프리비어스 노드까지 가야지만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어때요? 이 노드만 있으면은 다 삭제를 할 수 있죠. 백할 수 있고 앞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의 주소만 가지고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다른 선형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택, 큐, 덱 구현할 때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겠고요. 배열은 삽입 순서를 유지하면서 양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삽입 추출하고 싶으면 어떤 방식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 방식에서는 헤드 색인과 테일 색인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 순환 배열 방식에서 또 동적 배열 기법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죠. 메모리 카피를 단순하게 할 수는 없죠. 또 순환 배열 방식에서도. 그리고 연결 구조는 양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삽입 추출하고 싶으면 꼬리 포인터를 유지하는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요약해 보면 이제 이렇게 선형 자료 구조의 비용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되어 있을 때는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검색은. 근데 이진 검색을 해서 위치를 찾더라도 나머지 add와 remove는 여전히 on이에요. 왜냐하면 삭제한 다음에 다 땡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삽입하려면 다 밀거나 해야 돼서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ack, queue, deck. 뭐 stack은 리포, queue는 피포, deck은 양쪽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연결구조, 선형 연결구조로 얘네들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거 갖고 만들 수가 있냐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택은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세 개 중에 단일 연결구조인데 헤드만 있는 걸로도 스택은 구현할 수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큐는 이중 연결구조까지 갈 필요 없죠. 단일 연결구조인데 뭐가 필요해? 꼬리 노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서 넣고 앞에서 빼면 되니까. 그리고 덱을 만들려면은 단일 연결 구조는 불가능하고 뭘로 해야 돼요? 이중 연결 구조로 해야 되겠고, 이제 배열로 만든다. 그러면 큐도 덱도 배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들어야 돼? 순환 배열로 만들어야 되죠. 덱은 당연히 순환 배열인데 큐도 순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왜? 양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큐도 순환 배열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 트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주로 이제 트리라고 하면 루트가 있는 트리를 생각하죠. 루트가 있는 트리로 데이터들을 모델링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 트리는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없고 모든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는 유일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리에서 간선 하나 제거하면은 연결 그래프가 안 되죠. 한 노드가 빠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이 트리에서 간선 하나 추가되면은 더 이상 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n개가 노드가 있을 때 트리에 있는 간선 수는 몇 개예요? 트리에 있는 간선 수는 n-1개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있는 트리를 생각해 보시면 간선수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트리는 재기적인 구조예요. 루트가 있고 그 밑에 걸 보면 얘가 루트가 되는 또 다른 트리가 되는 거죠. 부분 트리가 되는 거니까 재기적 구조가 되겠고, 재기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게 편해요? 재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이 재기적으로 짠 거를 비재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지 검색 트리에서 find 노드는 그냥 단순 반복문으로 비재기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순 반복문으로는 구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뭘 써야 돼요? BFS나 DFS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뭔가 진행해서 전체 노드를 처리해야 되면은 DFS를 응용하셔야 됩니다. BFS 갖고는 안 되겠죠. BFS는 레벨 단위로 우리가 접근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서는 높이, 레벨, 깊이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책에서는 아마 레벨과 깊이를 같은 개념으로 썼는데 저는 설명드릴 때 좀 다르게 갔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책마다 다르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되겠고,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에는 이제 트리도 그래프의 일종이니까 BFS, DFS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진 트리는 자직수가 최대 2개인 트리가 되겠고, 이 이진 트리는 뭐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완벽 이진 트리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완전 이진 트리예요. 완전 이진 트리.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 전까지는 완벽 이진 트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엔 노드들이 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얘가 완전 이진 트리가 되겠고, 왜 완전 이진 트리가 자료 구조에서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가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자료 구조로 구현할 수 있냐면 배열로 구현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한 것이 이진 힙이라는 거죠.
우선순위 큐에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 트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로 쓸 일은 많이 없는데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로 쓸 수가 있고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의 모습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편향된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있고 편향된 이진 트리가 되면은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로 실질적으로 쓰는 건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AB의 레드 블랙 트리가 가장 유명하고요.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레드 블랙 트리입니다. 왜? 레드 블랙 트리는 ABL 트리보다는 성능은 좋아요. 성능은 좋은데 뭐는 나빠? 트리의 높이는 ABL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삽입은 되는데 이제 이진 검색 트리는 검색 트리이기 때문에 뭘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된 값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복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진 검색 트리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진 검색 트리는 여기에 이런 비용을 써놨는데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이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셔야 돼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그리고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은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직접 주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해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해싱. 직접 주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직접 주소는 도메인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의 도메인이 있을 텐데 그 도메인의 크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도메인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이려고 최소 줄여가지고 쓰려고 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뭐예요? 비트 벡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직접 주소 방법을 쓴다는 거는 데이터를 실제 저장한다는 거에 아니에요. 저장을 안 하는 거죠. 뭐만 하는 거예요? 저장했다라는 어떤 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true, false로. 그래서 true, false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컴퓨터에서 작은 단위는 뭐예요? 비트죠. 그래서 비트 벡터로 도메인 크기가 너무 클 때 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트 벡터로 쓰기에도 너무 클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직접 주소 방법에서는 더 큰 문제는 매핑하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매핑하는 함수는 뭘 보장해야 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이면은 다른 어떤 독특한 위치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본 해싱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해싱 함수와 이제 직접 주소에서 쓰는 매핑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충돌이 있다 없다예요. 해싱은 충돌이 일어나도 되죠. 그럼 충돌을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직접 주소에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비트 벡터 써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해도 뭘 만들 수 없으면은 쟤를 못 쓰냐? 매핑 함수를 만들 수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모든 얘는 비용이 방법이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비용이 어떻게 돼? 모든 연산의 비용은 5완이죠. 직접 주소는. 그다음 얘랑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제 모든 연산의 비용이 로그 n이에요. 로그 n. 로그 n인데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순서에 대한 어떤 다양한 연산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뭔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정렬된 순서를 얻고 싶으면 그것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은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해싱은 이제 직접 주소와 똑같이 O 안에 데이터를 삽입,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데이터의 공간은 도메인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해요? 저장할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하도록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해싱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충돌이 나면 그걸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O1이라는 데에서는 실제 뭐가 빠져 있냐면은 빠져 있다기보다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O1이니까 무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해싱을 쓸 때는 그 데이터에 뭘 계산해야 돼요? 해시 값을 계산해야 되겠고 저장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 저장된 데이터가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겠고 충돌이 나면 또 충돌을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써보면 얘를 쓰나 오히려 얘가 더 빠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무작정 O 아니니까 항상 해싱 쓰는 게 균형 이진 검색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비용이 있다는 거고요. 해싱은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순서를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맵은 이제 똑같은 그 집합과 유사한 자료 구조인데 이제 이 맵은 데이터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와 연결된 또 다른 값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쌍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되는 키와 value 요 쌍을 저장하게 있고 키에 대한 value 값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맵도 그래요. 똑같은 키는 여러 개 저장할 수가 없죠. 집합은 당연히 집합자료 구조는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유지하지 않죠. 그리고 맵도 키에 대해서는 똑같은 걸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충돌하고 똑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해시 값이 같을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인 거죠. 충돌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맵을 응용한 멀티셋 카운터란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란 집합이 조금 더 뭔가 이름이 와닿는데 이 카운터는 뭐 빈도수 배열이나 이런 요소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가 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얘가 몇 번 등장했는지 이런 거 만들 때 키가 요 데이터가 되겠고 이 value는 이 데이터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별도 자료 구조들을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죠. C++는 그거를 멀티셋이라고 하고 파이썬에서는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의 순서를 원래 맵에서는 유지해주지 않는데 이제 오더 딕셔너리 파이썬에서 그리고 자바에서는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맵 기능도 제공해 주지만 삽입된 순서에 대한 반복자도 제공해 줘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블룸 필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블룸 필터는 작은 확률로 거짓 양성을 줄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게 블룸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 양성은 저장하지 않았는데 있다고 해주는 거죠. 그게 거짓 양성이 되겠고요. 블룸 필터 말고 영문 문자열을 키로 해가지고 이 영문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필터를 만들고 싶으면 블룸 필터 대신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try라고 하는 거예요. try. prefix tree. 영어로 trie, try. 그거를 쓰시면 또 빠르게 영문 문자열에 대한 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싱 기술은 뭐 아까 주로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기본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주로 저장될 데이터의 모든 값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왜 모든 값을 이용하냐면 그렇게 해야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해싱 기술을 이용할 때는 해시 함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해요? equals 함수가 중요합니다. 왜 equals 함수는 어디서 쓰여요? 충돌이 났을 때 지금 그 위치에 저장된 애가 내가 저장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충돌된 또 다른 데이터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시 함수를 쓸 때 내가 어떤 키를 쓴다. 그럼 그 키에 대한 해시 함수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equals 함수도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키로 문자열이나 뭐 원시 타입 쓰면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내가 어떤 만든 사용자 타입을 키로 쓴다. 그러면 그 사용자 타입에 대한 해시 함수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equals 함수도 잘 만들어줘야 해싱 기술이 잘 동작하겠고요. 해시 기술은 이제 만들 때 얘도 해시 테이블이 이제 임의 접근이 돼야 O 안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이제 이 해시 테이블도 공간이 부족하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간이 부족할 때 확장할 때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동적 배열 기법보다도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동적 배열 기법을 쓸 때 모든 데이터를 다다시 해시해서 새롭게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초기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기 용량을 그래서 어떻게 보통 잡아주냐면은 n개를 저장할 때 1.3n 보다는 크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 1.3n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적재율이라는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적재율이라는 것은 전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당 개수 대 이제 저장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0.75가 넘어가면은 어떤 기법을 쓰든지 급격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0.75 적재율이 0.75보다 적게 유지해야 되겠고 0.75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공간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적재율은 자료 구조에서 기본값으로 0.7 또는 0.75로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생성할 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0.5로 줄였다. 그러면 성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잘 모르죠. 그렇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 0.5로 집어넣으면은 너무 자주 이게 안 늘어나도 되는데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0.5니까 0.25로 잡자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그거는 더 안 되는 거고. 그래도 0.7, 0.75 또 어떨 때는 0.5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고 충돌 해소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기술이 뭐예요? 연결 구조를 이용한 닫힌 기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열린 기법, 닫힌 기법이라는 건 열린 기법은 원래 그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다 저장하면은 그걸 열린 기법이라고 그러고 닫힌 기법은 항상 그 주소에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 주소에만 저장하려면은 그 주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그 위치를 연결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연결 구조에서도 이 한 위치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또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도 너무 길어지면은 그 용량을 늘려서 재해싱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언어마다 파이썬은 좀 그 트리 맵, 트리 셋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없지만 이제 C++나 자바에는 이제 균형 이지 검색 트리로 만들어진 집합 그리고 해싱 기술을 이용한 집합
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집합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트리 맵을 트리셋을 쓸지 해시셋을 쓸지, 맵이 필요할 때 트리 맵을 쓸지 해시 맵을 쓸지 잘 판단해야 되겠고, 둘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져. 트리 쪽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비교 함수가 중요하고요. 이제 해싱에서는 해시 함수와 이퀄수가 중요하고, 해시 트리는 해싱을 이용한 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배열을 쓰기 때문에 초기 용량 확보가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파이썬이 별로죠. 왜? 파이썬은 초기 용량을 내가 딕셔너리 만들면서 설정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초기 용량을 충분히 줘서 이제 그 동적 배열 기법을 안 쓰고도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충돌이 적게 일어나게 저장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순위 큐. 우선순위 큐는 이제 선형자료 구조도 구현할 수 있지만 선형자료 구조로 구현하면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실습시험에서 해봤죠. 간단하게 실습시험을 해봤는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 성능도 문제가 좀 있지만 뭐 그래도 로그N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맥스 노드나 뭐 민 노드 유지해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순위 큐에는 보통 뭘 허용해야 돼? 중복을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면은 뭐가 안 돼? 중복된 요소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단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쓰지 않고 이진입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이진입과 균형 이진 검색 트리의 성능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은,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의 제한 사항은 뭐냐면은 왼쪽에 올 수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게 다르죠.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 왼쪽에 올 수 있는 거와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럼 이 노드 기준으로 얘보다 큰 게 많고 적은 게 몇 개 안 되면은 균형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힙은 왼쪽 오른쪽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뭐만 있어요? 위 아래로만 제한이 있어요. 위로 갈수록 크거나 위로 갈수록 작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가 있고,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면은 연결 노드 방식으로 트리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현할 수 있어요? 배열로 구현할 수가 있고, 배열로 구현하면은 속도는 더 빠르겠죠. 단 요때도 이제 배열로 구현하니까 동적 배열 기법을 쓰겠죠. 동적 자료 구조니까. 그러면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할 때는 다른 동적 배열 기법 이용과 마찬가지로 뭘 써야 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비용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이진 힙 기술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에 있는 우선순위 큐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데,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된 순서로 처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배열을 정렬하면 돼요. 정렬한 다음에 차례대로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몽땅 어디다 넣어? 우선순위 큐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빼서 처리하면은 큰 순서대로 또는 작은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우선순위 큐에 몽땅 넣지 않고 뭘 할 수 있냐면 배열 자체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배열은 정렬이 안 돼 있고 뭐 이미 배열이면은 얘는 힙 특성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배열을 힙 특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연산을 뭐라 그래요? 히피파이 한다 그러죠. 이 히피파이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 N이 돼요. 왜? 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만 하면 돼요. 반만 하는데 rip up을 해요? rip down을 해요? rip down 하는 거죠. 어떻게? 반말 빼고 그 위에 있는 애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계속
바뀌겠지만 요 아래 있는 애들은 한 번만 리입 다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의 반을 그만큼씩 합하니까 결국에는 총 한 2배, 2n 정도 비용밖에 안 드니까 5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또는 파이썬 같은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리스트나 배열을 뭘로 해주는 게 있어요? 히피파이 하는 연산이 있어요. 그럼 딱 바뀌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rip down 연산을 좀 만들면은 하나만 구현해 놓으면은 그거 갖고 더 빠르게 순서대로 처리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수고를 할 바에는 뭘 하면 돼? 그냥 정렬해서 쓰세요. 히피파이 해가지고 rip down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알아두셔요. 히피파이는 on. 어떻게 한다? 중간 노드들부터 하나씩 rip down 하시면 돼요. 끝으로 이제 그래프.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ADT이고요. 이제 방향, 무방향, 가중치, 비가중치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고요. 이 그래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컴퓨터로 처리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컴퓨터 이게 자료 구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뭐가 있어요? 인접 행렬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럼 쓰냐? 밀집이고 방향 그래프예요. 그럼 뭘 써요? 밀집이고 방향? 밀집이고 방향이면은 인접 행렬 쓰시는 거예요. 인접 행렬. 방향일 때는 조금 저쪽으로 많이 가요. 방향일 때 어디로 많이 가요? 인접 행렬 쪽으로. 왜냐하면 무방향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접 행렬 쓰면 어떻게 돼? 반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일 때는 이제 거의 어디 쪽이 쏠리냐? 인접 행렬 쪽으로 쏠려요. 근데 희소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좀 낭비되니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인접 리스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인접 행렬로 우리가 표현할 때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시할까? 간선이 이 노드와 이 노드에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시할까가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보통 간선의 가중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간선의 가중치가 없는 건 true, false로 되는 거고, 간선의 가중치가 있으면 이제 가중치 값을 이제 요 인접 행렬에 여기다 넣겠죠. 근데 없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양의 가중치만 있으면 마이너스 1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음수 가중치도 있고 양수도 있으면 이제 적절한 값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가중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되게 큰 값을 상수로 정의해서 써요. 근데 이때 막 인테저 맥스 밸류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알고리즘 돌리다 보면 오버플로우 발생하니까 보통 안 쓰고, 보통 INF 같은 뭐 이렇게 상수를 정의하는데 이제 많이 쓰는 게 987, 654, 321 이런 값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 요 개념은 이제 다음 학기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에서 다 알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현하고 좀 실제 구현 내용은 좀 빠져 있죠. 구현하는 내용도 설명드렸지만 이 정도는 좀 컴퓨터 공학 2학년 끝마쳤을 정도 되면은 다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실제 이 배운 것들을 내가 뭔가 어려움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능력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자료 구조들을 내가 방학 때 다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한 번씩 하나씩 만들어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충분히 나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료 구조를 이용한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내 머릿속에 자료 구조가 많죠. 맵, 집합, 막 균형 이지 검색 트리 막 많이 있을 테니까 내 머릿속에서 올바른 자료 구조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료 구조 선택해서 만들어 봤는데 모범답을 봤더니 내가 선택한 자료 구조가 아니라 다른 걸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료 구조를 보다 더 효과적인 자료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료 구조 선택 능력을 이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 수업을 끝내고